네, 팟캐스트 25 오늘의 게스트 보디빌딩 코치, 사과 코치로도 잘 알려진 이준호님을 모셨습니다. 이준호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뉴트리션 매니아의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네, 오늘 이제 보디빌딩 코치를 초대한 거는 팟캐스트에 초대한 건 처음인데 보디빌딩 코치분을 초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제가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디빌딩 코치 다큐를 한번 만들어서 또 거기서 이제 사과 코치님께서 많이 활약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좀 더 딥하고 좀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그 보디빌딩 코치라고 하면은 일단은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보디빌딩 코치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내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국내에. 네, 국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이제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트레이너인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트레이너지만 조금 더 선수들의 극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잡학다식한 트레이너,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레벨의 뭔가 하나의 장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트레이닝이건 뭐 생리학이건 영양학이건. 그래서 각자가 가진 장점과 그리고 박학다식함을 통해서 조금 선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 조금 잘 대비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믿음직한 트레이너가 보디빌딩 코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은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그 부분이 좀 와닿는데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잖아요. 보디빌딩 코치를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냉철하게 보디빌딩을 그냥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보디빌딩 코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합 몸을 잘 만드냐 안 만드냐가 1번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그게 가치관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쪽에서도 좀 많이 싸우는 것 같고 뭐 운동 방법에서도 많이 싸우고 뭐 어떤 자격이 있냐 없냐 공부를 얼만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싸우는데 이런 행태들이 안 보려고 해도 보이거든요. 사과 코치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시는지 보이신다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이 워낙에 협소하고 보디빌딩이라고 하면 그 피트니스 그리고 웰니스의 더 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를 하면서 자기만의 경쟁력을 좀 더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태계적 논리인데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보면 좀 우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 외부에는 누가 있을까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더 큰 시장에서 이제 뭐 운동 코치를 하신다는 분들이나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 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솔직하게 없고 오답에 가깝거나 정답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보디빌딩은 좀 위험한 지식과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정답은 없지 않기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의견에 좀 존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보디빌딩 코치를 어떤 이제 한 개인이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좀 가장 좋을까요? 예를 들어 제 눈에는 이제 보디빌딩 코칭이라고 이제 스스로 하는 한 개인이 제가 이거는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이는데 마땅한 그런 선수들에 대한 비포 애프터는 아직 가지지 않았고 근데 좀 더 자기의 지식을 보여주고 싶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결과로 내비치진 않았지만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들이 많아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는데 우리 사과 코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프로카드를 딴 선수들이나 이런 비포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 올라가거든요. 우리 같이 보디빌딩을 그냥 정말 매니악하게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보디빌딩 코치를 막 이제 시작하고는 싶은데 자신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아는데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본인을 홍보하기가 는 게 저는 조금 안 좋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보디빌딩 코치라는 개념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의사 뭐 아니 박사들 그다음 대부분 보디빌딩 코치 해봤자 저희는 뭐 석사 출신까지가 단 것 같아요. 와, 박사 석사라도. 출신의 보디빌딩 코치는 아직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좀 저명한 서울대나 아니면 경희대, 한체대 이런 학교에 있는 분들의 박사분들의 강의나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디빌딩 코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식을 이렇게 막 뽐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분들이 봤을 때는 웃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보디빌딩 제 선수분들을 보면 저랑 되게 오래 한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태민 선수라든지 김진혁 선수라든지 저랑 수년에 좀 합을 맞추고, 정태민 선수는 오픈되게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다른 코치한테 받을 때도 저와의 이 밀접 관계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 뭐 휴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저랑 긴밀한 논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디빌딩 선수도 하루아침에 될 수 없듯이 보디빌딩 코치도 선수와 함께 같이 자라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디빌딩 코치가 하고 싶다면 그렇게 지식적인 거를 뽐내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좋은 정보를 주는 건 좋은 행위지만, 그걸로 인해서 뭔가 선수를 이렇게 같이 합을 빠르게 맞춰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선수를 제대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을 이제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나는 보디빌딩 코치야라고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야말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인데, 어떤 선수가 있지 했는데 이제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더라고 봤을 때. 맞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주신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좀 진행을 할 텐데, 이 질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추럴 한계에 도전을 한 다음에 프로 보디빌딩이나 이런 케미컬이 보디빌딩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사실 그 굉장히 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프로분들이 또 내추럴 한계에 먼저 도전을 해봐라. 예를 들어 덱서 잭슨이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내뱉진 않지만, 크리스 범스테드 같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직후와 그 경계선 사이부터 케미컬을 쓰면서 빠른 시기에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영상들이나 팟캐스트를 보면은 의견이 좀 대립되는데, 후자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케미컬을 써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굉장히 좀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좀 놀랐어요. 예, 또 이제 내추럴 한계치에 도전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또 20대 후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30대 40대 때 케미컬을 쓰게 되면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한 발언인데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제 이야기가 이제 좀 약을 아직 쓰지 않은 어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거나 제 의견이 좀 잘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무물 같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질문하는데 뭐 고등학생인데 약을 써도 되냐, 고등학생이요? 네, 그런 것도 많고, 뭐 약을 쓰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혹은 저한테 레슨 문의 주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나이가 매우 어린데 말도 안 되는 용량을 가장 많이 어린 사람이 누구였나요? 19살 때 이제 쓰고 와서, 이미 쓰고 와서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대보엽 선수, 밑에서 네, 레슨을 받고 대보엽을 뛰는, 그래 도핑 걸리지 않았던. 와우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대보엽 선수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좀 되게 비통함을 느꼈어요, 이 시장에 대한. 근데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저는 전자의 의견과 매우 이제 동의하는 바입니다. 내추럴의 한계에 다다른 다음. 솔직히 한계에 다다르고 간다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이제 스타성이 중요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 더 남성성이 넘치고 혈기왕성할 때 이 스타성을 펼칠 수 있는 게 보디빌딩이라는 경기 말고 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게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완성형에 가깝지 않은 선수들이 케미컬을 썼을 때 결국 완성형에 가깝지 않다는 거는 불균형이 있거나 근육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강점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약점은 약점대로 좋아지긴 할 거지만 강점만큼 좋아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선수는 어느 하나 특출난 선수가 아니고 약간 부족한 선수가 돼버리는, 기존의 선수들한테는 경쟁하기 어려운 선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한 불균형, 그러니까 약점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부위를 잘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보디빌딩 규정 포즈가 7개가 네. 어쨌든 되게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포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몸을 보는 7개 포즈에서 약점이 많이 없을 때 약을 쓰는 게 그나마 더 건강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전체적인 포즈를 봤을 때 눈에 띄는 약점이 없고 균형적으로 잘 발달했을 때. 네, 맞습니다. 전제는 운동을 정말 잘하고 내가 이 약을 씀으로써 뭔가 건강을 많이 해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해치는 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뭔가 추구할 수 있을 때 이제 쓰는 게 맞지 않나. 마냥 몸이 좋아지고자 쓰는 그 부분은 너무 불효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금 바꿔서 말하면은 내추럴로 어느 정도 이제 몸을 만들어보고 균형적인 발달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라고 하셨는데 내추럴로 이제 시합을 나가서 성적이나 이제 특출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 보디빌딩 무대에서 이제 케미컬을 사용하고도 보통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저는 코칭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네. 내추럴 보디빌딩으로도 성적을 잘 못 내는 친구들이 약을 쓴다고 해서 특출난 성적을 거두는 것도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당초 그런 친구들은 운동을 더욱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운동을 통해서 트레이너적인 그 가치를 더 함양하거나 네.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니면 그 스타적인 부분이 좋다면 바디빌딩 스타보다는 그냥 스포츠 인플루언서 쪽으로 가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외모적으로도 사실은 스테로이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근육을 많이 합성시키고 골격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고 외적 변화를 되게 많이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근데 요새 오픈 보디빌딩 보면은 97년생 적게는 98년생 선수인데 뭐 시합 체중이 뭐 115kg, 120kg에 육박하는 얼마 전에도 이제 시합을 뛰었던 친구들 마틴 피츠워러나 네, 맞습니다. 네, 스튜어트 서덜랜드 같은 이런 선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니거커나 그 이전 세대의 뭐 데릭 런스포드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 중 한 명이고 이렇게 좀 젊은 헤비급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보디빌딩 씬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친구 조금 불안하다 이런 선수들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물론 있죠. 한국에도 있는데 특히 한국에도? 저는 봤을 때는 얼굴색이 좀 검붉은색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징후 같은 거. 네, 예. 맞습니다. 선수분들이 이제 태닝을 해서가 아니고 좀 약간 실제로 혈색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피 검사를 좀 해보거나 아니면 이 심장이나 장기대에 대한 검사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격한 근육 성장은 결국에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근육이지만 이 장기도 모두 다 근육이거든요. 네.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인데 이 장기도 결국에는 같이 조금은 비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장기는 여러분들이 근육처럼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일은 더 많이 해야 되고 근육은 많이 커졌고 근데 그렇다고 장기의 기능은 막 좋아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더 건강을 많이 해치는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급격한 성장이 그런 걸 많이 이끌어낸다고 하고 저는 최근에 봤을 때는 이번에 뉴욕 프로 우승한 얘기 많이 나오네요. 니고커를 보면 이제 몸은 정말 좋아졌죠. 근육도 좋아졌지만 균형적으로 잘 발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니거코의 몸을? 솔직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율로서는 같은 배가 굵어지는 만큼 몸통이 굵어지는 만큼 다른 부위도 성장은 했지만 이제 문제는 은퇴 후 네. 근육이 빠진 상태에 그렇게 장기가 비대해 있는데 근육도 빠질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내년 내후년은 어떻게 더 성장을 할 것인가 그런 게 저한테는 많이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많이 걱정되고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한 우승자들이 생기는 것 같은. 그 처음으로 이제 발전세가 무서웠던 선수인데 처음으로 발전세가 발전한 거 맞나? 라는 갸우뚱한 모습을 이번에 처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미디어나 보디빌딩 관련 채널들을 보면은 니거커의 베스트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저는 베스트는 베스트였지만 발전폭이 좀 미세했다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베스트랑은 거리가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사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무섭게 그게 저는
보면서도 간이 떨리거든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선수들이 매시압 좋아지는 게 그러다가 하향세를 순식간에 겪었던 선수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니거커를 걱정하는 시선들이 국내에서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디빌딩을 이제 저는 코치다 보니까 사례를 많이 보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제가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는 결국 사랑하는 운동과 보디빌딩을 오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항상 다 걸고 싶어 하죠. 다 올인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다 올인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결국 운동은 하루에 해봤자 많이 해봤자 2-3시간이고 그렇죠. 남은 시간에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니거커 말고도 뭐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지역 대회 같은 것만 보더라도 건강하지 않게 몸이 크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이긴 해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수에서 밀리고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자연스럽게 은퇴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징후들이 있잖아요. 그 징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디빌더가 이제 상향 곡선이 있고 이제 하향 곡선이 바로 떨어지지가 않고 그 이제 조금씩 주춤하다가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그 여러 가지 징후들 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복부 쪽이 두꺼워지면서 복부 쪽이 두꺼워질 수는 있지만 팔다리가 조금 과거보다 얇아지는. 예, 예를 들어 상완의 사이즈가 줄다든지 뭐 대퇴의 사이즈가 준다든지. 근데 결국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몸이 좋아진다는 거는 가장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건강할 때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오래 지속을 한다면 이제 분명히 그 끝이 하향세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많이 주어지는데 대부분 다 프로카드나 올림피아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프로쇼 우승이라든지. 네. 근데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기간 동안 쉼 없이 달리다 보면 그리고 혹은 쉼 없이 달리는 선수분들을 보면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겪는 선수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보디빌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걸고 한다는 거를 다시 그렇죠. 또 이제 좀 현직에 종사하는 분하고 대화하면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줬던 부분인데 아까 전에 좀 얘기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그런 하향세의 징조가 보이는 선수들이 간혹 보인다라는 얘기들은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대회장을 많이 안 다니기도 하지만 큰 대회장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하향세의 징후가 보이는 선수는 아직 못 봤거든요. 눈에 띄게. 근데 그런 지역 대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공통적인 질문들만 엄선을 해왔는데 이 탑급 올림피안 레벨의 선수라고 얘기를 해둘게요. 프로쇼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들거나 아니면은 프로쇼 우승을 통해서 올림피아 레벨까지 갈 수 있는 보디빌더들이 케미컬 외에 다른 외형적인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얘기가 많았어요. 보형 물질들을 통해서 보디빌더들이 몸을 유지한다. 그런 탑 클래스에서 선수들도 보이는 것 같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시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보이시는지 전문가적인 소개관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도 이제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근데 그 부위가 좀 특출나게 발달돼서 그러시겠거니 이제 하긴 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근육이 좀 많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작년 2월에 정태민 선수 프로카드 딸 때 일본 선수인 것 같아요. 일본 선수인데 피지크 대회였고 너무 몸이 좋은데 너무 부자연스러운 걸 몸이 너무 좋았어요. 다이어트도 좋고 몸도 좋고 균형미도 좋고 한데 너무 부자연스러운 모양의 부위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심사 보시는 저지들이 그냥 콜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 컨디셔닝의 몸 상태가 좋고 그런 네. 걸 다 떠나서. 네, 그래서 MPC 쪽에서도 혹은 IFBB 쪽에서도 좀 그걸 인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저는 거의 확신하듯이 본 선수는 처음이었어가지고 풍문은 항상 많죠. 보디빌딩 업계가 워낙 좁으니까 뭐 신톨이라는 약물을 썼네. 뭐 요즘에는 좀 더 발달됐다고 하나 아니면 트렌드가 바뀌어서 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이제 수분을 많이 이제 수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실제로 상업적으로도 복근 성형
뭐 어깨 성형 해가지고 그런 히알루론산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마냥 없을 수는 없는 세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몸에다가 그런 없는 물질을 예. 넣어서 약간 몸을 변화시킨다는 게. 그래서 애정은 몸을 만드는 거에 대한 몸이 아름다워지는 것에 대한 애정은 인정하지만 네. 대회는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지들이 그런 몸을 심사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눈여겨서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로 피드백에서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돌려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깨가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고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하는 만큼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보디빌딩에 안 쓰인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과연 올림피아 탑급 올림피안들이 그 저지들이 다 이제 그것도 몇십 년 경력이 있는 올림피아 헤드 저지들이 올림피아 저지들이 이제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그 모험수를 둘까? 저는 그래서 탑급 선수들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저도 동의하는 바긴 네, 해요. 그래서 모험이잖아요. 너무 이미 인생을 다 걸었는데 거기 그 보형물까지 넣는 거는 많이 보디빌더들이 신념을 해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보고 느껴지는 부자연스러움이 있는데 그 수십 년 된 저지 전문 교육을 받은 저지들 입장에서는 안 보일까? 그리고 선수들이 바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서 보디빌딩 뭐 프로쇼 정도에서는 안 쓰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은 여전히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안 쓰인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지금 구조상 모험이다. 정말 눈치 안 채이게끔 쓰지 않는 이상 모험이죠. 저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도 우리가 인지하고 선수 이름을 외우고 있는 올림피아 레벨의 탑급 선수들은 안 썼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안 쓴다고 믿고 싶고요.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카테고리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과거에도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추럴 선수들의 뭐 운동법이나 휴식에 대해서 찬반 양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와 지나치게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문제인가 할 정도로 저는 좀 놀랐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만큼 내추럴 보디빌딩을 애정하는 분들은 좀 차별화를 두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굉장히 지나치게 좀 싸움으로 번졌던 것 같은데 내추럴 선수들의 뭐 운동은 이제는 뭐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휴식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추럴 선수들도 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쉬게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더 많이 쉬게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단백동화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신호가 오게 되고 좀 더 적은 자극에서도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몸을 뭐 열어본 것도 아니고 학자는 아니지만 좀 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추럴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근합성 신호를 더 유발하기 위해서 강한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게 많죠. 그렇게 하면 강한 자극을 내려면 그만큼 몸의 피로도도 많이 쌓일 거고 다음날 퍼포먼스도 많이 떨어질 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쉬고 더 강하게 파괴하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파괴하는 방법의 운동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중량을 그래도 좀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이라고 이제 원RM을 중량을 했을 때는 뭐 80, 90 그렇게 가깝게 중량을 다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내추럴 보디빌더들도 무조건 중량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제 좀 뜨겁고 아픈 그 대사 스트레스가 마냥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추구를 해야 되지만 뭐 항상 중량이 들어가 있는 이런 자극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잘못 오해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이 중량만 들려고 하면서 약간 춤추는 모습이라든지 약간 많은 치팅과 그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궤적을 그리면서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한 자극으로 내 정확한 끝 지점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을 갖추는 게 최우선시인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선수 중 누구랑 얘기했던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키온이었던 것 같아요. 키온이나 러프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중량을
중량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중량을 먼저 설정하고 운동을 들어가시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잠깐. 아 맞죠. 근데 정말 그거를 되게 미련하다는 식으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내에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면 그게 중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근육이 조금씩 차오면서 중량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좀 욕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원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 내 스트렝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뭐 160, 180 컨디션이 안 좋아도 무조건 쳐야 돼. 중량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컨디션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선수의 하향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선수가 가장 큰 하향세를 겪는 거는 부상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내분비보다 외적인 부상. 네, 외적인 부상은 결국에는 한 번 부상을 입은 부위는 또 다치기 쉽고, 그리고 그 부위는 이제 스카티슈라고 하는 이제 상처 입은 조직은 결국엔 상처를 입은 상태로 있거든요. 완전히 새 것보다는 훨씬 덜 떨어지는 기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수술한 부위.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가장 잘 입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저는 차분하게 내가 중량을 좀 웜업하면서 오늘 나에게 맞는 적정 중량으로 나를 적절하게 이상으로 괴롭혀주는 게 중요한데, 한국은 좀 제가 어렸을 때 운동 시작했을 때도 뭐 그냥 오늘은 죽어야 된다. 예. 오늘 죽어야 된다. 뭐 죽어야지 몸 좋아진다.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하고 무조건 무겁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선수들한테 가르칠 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알려주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들 수 있는 중량이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이 있다. 근데 이제 보디빌더는 들 수 있는 중량과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이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고, 파워리프터들은 들 수 있는 중량이 많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분들이 더 안전하게 오래 가려면 들 수 있는 중량보다는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을 점진적 과부하로 점점 늘려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절대값적인 무게가 높다고 해서 몸이 마냥 좋은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몸이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어렸을 때 선수를 좀 몇 년 했을 때 그 빨리 커지고 싶은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중량들을 많이 도전하고, 레슨을 받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중량들을 강요받아서 하다가 부상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수들은 최대한 부상을 입지 않는 선에서의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인스타그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릴스로 보디빌딩 관련된 쪽에 이제 릴스를 많이 보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 이제 좋은 몸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디빌딩이 이제 좀 요즘 10대 친구들한테도 좀 생소하지 않고 가까워졌고, 보디빌딩 스타들 덕분에 가까워졌고, 보디빌딩을 실질적으로 이제 헬스장이나 짐을 다니는 친구들이 연령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몸이 나온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친구들이 몸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고, 릴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릴스나 쇼츠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고리즘이 전파가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계층에서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죠. 댓글을 보면은 가관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내추럴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몸조차도 굉장히 좀 비난 여론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합리적인 비난일 수도 있을까요? 너무나 어린 나이긴 하니까 그런 몸이 좋은 친구들이. 일단 저는 제 입장에서는 현재 어린 나이 분들 중에서 내추럴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 하는 거에서 페이크 네티라고 하죠. 네. 근데 없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하게. 그 중에서 페이크 네티가 오히려 없다. 없지 않나? 이 정도는 내추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비난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관심이긴 한데, 이제 너무 안 해본 분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존중과 완전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사람들이 분노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네. 저는 보디빌딩 어렸을 때부터 좀 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이제 00년생 이상으로
이제 공공연대 이후에 보디빌더들이 좋은 분들을 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운동을 되게 다 오래 하셨더라고요. 이미 중학생 네. 때부터 웨이트리프팅을 좀 하고 유튜브가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생들은 뭔가 저는 95년생인데 저 때는 막 그 대보협이 항상 그 최고였으니까 항상 운동만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죽어라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받았는데 좋은 정보들도 많고 자료들도 많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운동 해봤는데 말도 안 되게 좋아진다라는 걸 보면서 조금 비난의 여론을 조성하고 싶지 않으신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디빌딩 코치라는 직업을 하고 있으면은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봤겠죠. 유전자 괴물들도 많이 봤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운동하다 보면은 한 친구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는. 그러면서 이게 참 이 헬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굉장히 불공정한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누구나 노력하면은 그 본인의 개인 역량이 발달하고 몸이 좋아지겠지만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내추럴 대회에 도핑에 적발된 선수들이 지난해 좀 있으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추럴 대회나 이제 내추럴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몸에 따라서 아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데라는 몸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의문을 또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식상할 수도 있고 이제는 정말 고전적인 질문으로 자리 잡힌 질문인데 그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이 한 개인의 시합 몸이나 아니면은 비시즌 몸을 보고 내추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라도 실제로 존재할까요? 옛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승모근에 말도 안 되진 않지만 물론 남성 호르몬에 인해서 승모근이 남들보다 좀 과하게 발달, 다른 근육보다 과하게 발달. 근데 그런 분들은 있거든요. 일반인들 중에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딱 특정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이런 루머들이 많았는데 보디빌딩 코치로서 봤을 때 그런 고전적인 그런 수법 말고 아니면 정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따로? 명확한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을 쓰시는데도 뭐 피부가 두꺼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혈관이 많이 서면 뭐 약을 쓴 사람이다 하는데 약을 안 썼는데도 혈관이 막 바짝 서는 선수들도 워낙 많고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혈관이 안 보이는 선수들도 분명 존재하고 정말 내추럴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바디빌딩이 개별화가 너무 심한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약을 쓰고 말고에 대한 그 분간법은 딱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확한 답은. 근데 이제 조금 뭔가 많이 적게 먹는데 근육의 볼륨이 많이 살아 있다. 그 정도는 약간 의심을 해볼 만하지 않나. 그거는 그럼 생활적인 부분까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알 수 없다는 알수 소리와 없다는 똑같은 소리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부 스킨을 밀고 나오는 그 밀도라고 하잖아요. 근육의 밀도. 그러니까 좀 많이 높은 분들은 많이 높다. 네, 많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높으면 내추럴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와 할 정도는 그런데 막 피부가 찢어질 것만큼 이렇게 좀 비현실적으로 뭔가 몸이 딱 달라붙어 있고 근육에 힘이 막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분은 약을 안 쓰고 만드셨으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순화해서 표현하셨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내추럴이라고 주장하는 선수들 중에서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특정하지 말고 몇 명이요? 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 몇 명인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내추럴이라고 하면 자기 입으로 내추럴이라 하면 그냥 믿는 편이에요. 솔직하게 내추럴이겠지라고 믿는데 한두 명 정도는 한두 명 정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던 분이고 풍문이 항상 있던 분인데 풍문은 사실 덥석 물면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그러면서 이제 히스토리를 보잖아요.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제 인생이랑 뭐 관련이 없으니까 뭐 그닥 제 선수도 아니고 관심이 많이 안 보이는 거죠. 뭐. 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고등부한테 네네네 도핑을 이제 허락이 아니라 이제 쓰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 선택이죠. 고등학생이면 이제 사실은 자기가 선택할 정도의 이제 지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예전에도 막 특이한 경우들도 많았어요. 막 선수분이 연락 와서 어디 시청 뛰는데 레슨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도핑까지 관리해줄 수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는 대보엽 선수를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좀 약간 이 시장이 이렇게 대보엽 자체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시청 이거는 너무 특정될 것 같아서 제가 네. 말씀은 좀 삼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대보엽 자체가 좀 그렇죠. 예, 많이 그래서요. 좀 아쉽게 됐죠. 네 쓰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나가시는 분들은 진짜 라이프 타임으로 좀 규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대한 보디빌딩 협회의 시합이라는 게 사실 내추럴 대회입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언급은 없지만 그런가요? 저는 이제 반도핑 대회고 도핑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많은 게 정말 정직하게 다가가면은 약을 안 쓰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시합을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이제 도핑에 길게 나아가선 걸리거나 하신 분들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이제 빠졌다. 예. 저도 그렇게 시범 들었습니다. 종목이 아니라 이제 네. 제외가 됐다는 얘기까지 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 광고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팟캐스트와 TFE 채널의 소중한 스폰서십 3대500 중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3대500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입니다. 유산균 안 드시는 헬스인은 아마 찾아보기 힘드실 텐데요. 그만큼 좀 필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과코치님이 봤을 때 보디빌딩에서 유산균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저는 남녀 선수 통틀어서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선수한테 유산균을 이제 권장하고 먹었으면 좋겠다는 필수 요소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 그리고 장내에 유익균들이 있을 때 다이어트가 잘 되고 우리가 이제 비시즌 뻘크스 때도 이제 소화 흡수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장내 환경에 따라서 이 기분이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아기들이 이제 배변을 하고 나서 칭찬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예. 엄청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성장기 때. 그래서 유산균은 저한테는 항상 필수로 챙겨 먹어야 되는 보조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산균이 지금 보디빌딩 코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대500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며 특허 유산균을 포함한 17종 혼합 유산균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또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유산균 전용 용기를 사용한 만큼 소비 기한 내 최적의 상태로 또 섭취하실 수 있고요. 한 달분 이게 9,900원이니까 좀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대문자 TF25 코드는 전 제품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시 팟캐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초반에 좀 얘기한 부분인데 보디빌딩 이제 코치를 하시는 분들의 실전성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이제 비포 애프터 아니면은 시합 성적으로만 증명을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성향상으로는 네. 이론이 겸비된 실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정답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기가 충만해서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제 성적을 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을 가르칠 때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본인은 잘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고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못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나 못한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 성공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만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웃기게도 이제 대중적으로 공부 많이 하면 막 너드라고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처럼 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상대하는 능력이 좀 약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결국에는 바디빌딩 코치와 선수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적 네트워크가 이런 관계에 대한 게 중요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대회 마지막 그리고 운동 매 세트마다 극한의 상황을 겪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라든지 심리적인 게 되게 많이 크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대회까지의 모든 비시즌의 내 절제와 인내의 과정 그리고 이 시즌 때 또한 더 큰 절제와 인내의 과정을 다 거치고 결국 무대에 서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코치가 지식이 너무 뛰어나더라도 이 사람적 관계가 있지 않으면 많이 힘들게 끝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력도 겸비하고 그다음에 그 실력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수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 존재하는 게 좋은 코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 혹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활동하는 코치 중에서 이 사람의 지론이나 이런 방법들이 좀 눈여겨보거나 관심이 가고 네. 좀 이제 본인을 왜 좀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해외 코치, 국내 코치가 있을까요? 국내에도 코치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신데 이제 제가 국내 코치를 언급하면 여기 시청자분들끼리 이제 이런 또 팬심으로 인한 좀 이런 전투적 태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투 태세. 뭐 국내에서는 열심히 다들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네.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시선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는 운동 실기적으로는 러프 디젤의 코치인 하이퍼트로피 코치가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네. 이 선수와의 관계에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멘토로서도. 네, 맞습니다. 운동 실기적 부분에서도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합리적인 코칭, 오래 갈 수 있는 코칭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한일엠보드죠. 한일엠보드는 완전 롱런한 케이스고 한일엠보드가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제 트포이님 말씀하셨듯이 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성적을 피리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몇 년간 함께 하면서 이 싸우기도 했고 이제 틀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만나서 결국 챔피언을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처럼. 근데 한일엠보드의 이 팟캐스트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선수들은 이미 야생적 능력처럼 운동을 잘한다. 몸은 잘 만들 수 있다. 이미 유전적인 그런 것으로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 외적인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이 스타성을 키워줄 수 있는 엔터적 요인도 중요한 코치의 덕목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와, 그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제너레이션 아이언 1을 네네. 보면은 그 2012년 미스터 올림피아 전에 촬영을 한 건데 한일렘보드가 피리스한테 SNS 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요? 네, SNS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핸드폰을 이제 피리스가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시합 전에는 좀 이제 SNS를 좀 끄게끔 이런 부분까지 이제 코치가 컨트롤하는 모습이 지금 대화를 통해서 떠오르네요. 심리적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라는 게 결국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요인까지 끝까지 이제 좀 뭐라 하지? 옆에서 부모처럼 아니면 형제처럼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인내도 필요한 것 같고 코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한일엠보드는 운동 실기건 뭐 생리학적인 그런 부분도 매우 뛰어난 코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과 겸비해서 엔터적 요소나 심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연 넘버 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와, 한일렘보드가 넘버원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반박의 여지가 없는 완전 답변을 그렇죠. 준비했어요. 우리 현 업계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으로 화두되고 있는 게 뭐 의사 행세를 하는 트레이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전 경험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낸 경력이 없는 이런 코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언권이 이제 SNS니까요. 누구나 다 발언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개인전 입장에선 저도 막 그런 걸로 욕을 먹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욕을 먹었죠? 저는 뭐 너 몸을 만들어봤냐 약간 이런 몸을 만들어 보셨는데 일단은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고 했지만
일단 운동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전제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운동업이고 결국 트레이너는 이 웨이트를 다루건 맨몸을 다루건 결국에는 이 신체적 활동에 대한 이 고무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의사 행세를 하거나 비포 애프터가 없는데 그건 잘못된 거냐 맞냐 했을 때 일단 전제는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에 따른 거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의사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치료에 대해서는 의사가 치료의 목적을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너라면 움직임에 관련돼서 움직임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일상생활 속을 많이 해치지 않고 원하는 목적에 대한 운동을 좀 달성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치료적인 목적만 갖추고 한다 하면 그거는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사와 협업을 하거나 의사를 추천을 해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포 애프터를 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진짜 중요하죠. 그게 네. 다 아닌가요? 완전 맞죠. 그러니까 바디빌딩은 특히나 더 그렇죠. 바디빌딩은 비포 애프터가 매우 1년마다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바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비포 애프터가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과연 선수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그다음에 선수의 건강은 무조건 해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많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롱런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몸이 더 얼마만큼 많이 좋아졌냐가 저한테는 관점인 것 같아요. 보디빌딩 자체에 트렌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보디빌딩 시합 하나 보고 나면은 아 이제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나 보다 라는 식의 발언을 좀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종목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맨스 피지크, 비키니, 클래식 피지크까지도 어떻게 보면 있는데 이 보디빌딩은 이 트렌드나 이 유행하는 몸이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믿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귀를 귀담아 들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트렌드는 존재한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결국에는 올림피아의 1등이 대부분 정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점을 찍은 몸에 가까운 유사한 행동을 하거나 그 정점을 찍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강점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가깝게 그분과 가깝게 몸을 만드는 트렌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번 시합이 뭐 뉴욕 프로 이거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될 시점은 뉴욕 프로가 끝난 지 좀 한참은 아니더라도 좀 간격이 있을 것 같은데 97년생 신성 마틴 피츠워러가 니거커를 상대로 단 1점 차이의 격차로 사전 심사 파이널. 그러니까 두 명의 저지가 니거커, 한 명의 저지는 마틴 피츠워러를 1등으로 준 거거든요. 이런 결과는 사실 아무도 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국내에서도 놀라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렌드가 연관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보디빌딩은 얼마나 감점이 적은 경기냐이기도 하잖아요. 7개 포즈 중에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니거커가 확실히 7개 포즈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심미적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미가 조금은 많이 깨졌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2등을 하신 선수분이 그래서 조금 더 고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격차가 얼마 벌어지지 않아서 내년에는 또 다른 이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 컨디셔닝적인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보디빌딩 팬분들이 좋아하는 컨디셔닝은 그 피리스 같이 이런 풍선 같이 이게 근육 큰 덩어리 분리되는 컨디셔닝보다는 이런 잔인성, 뭐 로니 콜먼이라든지 이런 브랜치 워렌 같이 그 근육의 분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근육 안에서의 그 질감, 혈관, 그런 거친 질감, 정말 그 얇은 형태의 그런 스킨 텍스처의 컨디셔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과 코치가 좀 이제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컨디셔닝의 상태가 있을까요? 물론 그 컨디셔닝이란 자체의 말은 근육하고 피부가 얼만큼 달라붙었냐 그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근데 어떤 타입의 몸을 좀 더 선호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피리스 같은 볼륨 있는 둥글둥글한 이제 텍스처도 텍스처인데 뭐
근육감 분리도 면에서 아름다운 이 벨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 곡선을 이제 그 벨리를 보이는 모습을 훨씬 더 좋아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골든 에리어라고 하는 이제 80, 90년대 보디빌딩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여전히 좀 하드한 텍스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 같고, 그리고 이런 대회장을 좀 제가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대중들보다는 실제 직관을 많이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지들도 이제 항상 같은 게 아니라 다르게 메인 저지가 있을 때도 있고 한데 저지들만의 성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지들의 선호도가 만약에 점수가 비슷하다 하면 이거를 어느 쪽에 조금 더 기울여 줄 것인가에 대한 게 좀 개인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은 제가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보고는 있어요. 바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니거코와 마틴 피츠워러의 4번 포즈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예. 누가 더 컨디셔닝이 좋은 걸까요? 저는 뭐 자글자글한 그런 텍스처의 강도는 이제 네. 니거커가 좋았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누가 보기 따름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좀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정답은 없다가, 그래서 트렌드가 존재하면 트렌드 따라서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 거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틴 피츠워러가 더 잘 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더 잘 붙었고 그게 이제 더 두껍게 보였어요. 물론 니거커의 그런 햄스트링이라든지 이런 핏줄 텍스처 이런 것들 더 얇고 잔인하지만 텍스처가 하드하죠, 예, 확실히. 정말 하드하고 무자비해 보이지만 마틴이 더 잘 붙었다고 보였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관을 통하면은 더 짱짱한 사람들이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은 이런 잔인하고 하드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사진에 잘 묘사가 되고요.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뉴텍 변대표님이 이제 스폰서로서 가서 보셨단 말이죠. 근데 사전 심사 끝나고 저한테 마틴이 이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때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직관한 사람들 눈에서는 또 다를 수 있었겠구나. 그 점수표를 받아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거의 준비한 모든 질문들이 좀 다 끝났는데 이제 사과 코치 개인적인 질문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팟캐스트 주제가 좀 이 업계에 대해서 좀 재미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디빌딩 코치만 하고 계시다가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듣고 싶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보디빌딩 코치만 하고 센터를 조그만한 피트샵을 한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다 정리를 하고 사실은 계획은 이제 미국에서 체육관을 이제 하려고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 넘어가 사업하는 게 비자 문제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춰져서 미국에 갈 거는 이제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센터를 다 정리해 버렸다 보니 이제 지금 한국에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약간 저는 뉴트리션 매니아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보충제 회사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어서 그걸 좀 준비를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상업시설이 아니고 선수들만 향유할 수 있는 약간 프라이빗집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광명에 조금 무리해서 조그만하게 이제 그런 선수들 훈련 공간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6월 중순에 제주도에 좀 이제 한국의 미국스러운 헬스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못 갔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 하기에는 이런 자본적 한계가 명확해서 제주도라는 약간 그래도 판타지가 있는 전 내륙 지역 사람들의 판타지가 있을 수 있는 공간에 좀 미국스러운 체육관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와, 거기는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제주도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제주도 그냥 생각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가까운 지인이지만 자주 연락을 못하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디빌딩 그냥 단순히 보디빌더가 아니라 프로 보디빌딩 무대를 꿈꾸는 이런 선수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를 갖고 한 해 한 해 차분차분하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 움츠러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많이 노출해서 팬들도 많이 만들고, 이 주변 사람들과의 언쟁과 투쟁을 하지 않고 그 같이 이제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화하고 공유하고 좀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예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작은 업계에도 이 이해관계가 막 네, 많이 꼬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립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네. 저는 많이 느끼고 5년 동안 많이 느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중립을 잘 지키셔가지고 살아남은 거죠, 저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주제를 좀 많이 이야기해봤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 모두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중복 질문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지만 중복 질문들이 많았던 거를 이제 사과코치와 함께 풀어서 저희들만의 생각을 좀 영상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이제 여론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독자적인 생각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25 사과코치 이준호 코치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